자, 직위분류제를 만드는 절차인데 바로 이거예요. 자, 이 직위분류제 수립 절차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자, 여기 1번 작업 있죠? 1번 작업. 성질 종류를 기준으로 뭐를 만들어요? 직렬 직군을 만드는 이 작업의 이름이 직무 분석이에요. 이걸 먼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이 끝나면 2번 작업을 하게 되는데, 2번 작업의 이름이 뭡니까? 책임도 곤란도를 기준으로 뭘 만들어요? 등급을 결정하는 이 작업의 이름이 직무평가라 그래요. 이게 핵심이야. 자, 그러면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하려면, 자, 수많은 직위가 갖고 있는 직무의 성질은 어떤지, 책임도 곤란도는 어떤지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집해야 되겠지? 이게 바로 2번 직무조사입니다. 직무조사. 자, 직무조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직무기술서 작성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여기 점직자들이 있으면 점직자들에게 종이를 준 다음에 자기가 수행하는 직무의 성질 종류, 책임도 곤란도에 써내게끔 해요. 다시, 제가 지금 직위분류를 담당하는 담당자예요. 그럼 여기 이제 수많은 직위가 있고 점직자들이 있게, 점직자라는 게 그 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직무기술서를 써서 내게끔 해. 그럼 이제 그 직무기술서 정보를 토대로 해서 먼저 어떤 작업을 해? 직무분석을 해요. 그래서 직무분석의 뜻 3번. 직무분석 땡땡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직무분석은 여기 보세요. 기준은 수직이야 수평이야? 기준은 수평이죠. 수평의 축이잖아. 수평의 축에서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세로로 쪼갠다고 수직적인 거야. 기준은 수평이고 어떻게 쪼갭니까? 세로로 쪼갠다고 수평이에요. 이거 여러분 조직이론에서 말하는 수평적 분화를 말하죠. 조직이론하고 개념이 좀 뒤섞여 있는데, 반대로 돼 있는데, 자, 여튼 3번 직무분석은 땡땡 수직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조직이론에서 흔히 분업은 수평적 분화잖아. 거기서 이제 축을 얘기한, 기준을 얘기한 거고, 여기서는 쪼개지는 것,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직무분석 개념 첫 번째 줄. 자, 직무의 성질 종류가 기준이에요. 이거에 따라 다음에 끊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 직렬과 직군별로 공직을, 자, 수직적 분류니까 종쪽으로 쪼개는 거지. 버티컬하게. 자, 이게 끝나면 4번 뭐 합니까? 직무 평가를 하는데, 직무 평가는 땡땡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얘는 다시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수직인데 어떻게 쪼개요? 쪼개지는 상태가 수평적으로 쪼개지는 거지. 행적으로. 자, 그래서 직무평가 첫 번째 줄 끝부분에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작용 요건,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해? 직무의 상대적 가치라고 표현하죠? 이거를 기준으로 다음에 끊고. 직무평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뭘 결정합니까? 등급을 결정을 해요. 그럼 등급이 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결정이 돼? 직급이 결정이 돼. 왜? 앞서서 직렬을 구분했으니까. 그래서 등급과 직급별로 공직을 이번에는 수평적인 거니까 행적으로. 자, 이렇게 직무평가를 하니까, 즉 등급이 결정이 되니까 뭐를 지급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줄 끝부분에 직무의 수준과 등급에 상응하는 보수,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아까? 직무급. 자, 이렇게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수많은 뭐들이 만들어져요? 파란색 셀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셀. 이 셀의 이름이 뭐예요? 직급이지.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직급별로 직급 명세서라는 게 작성이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직급 부분, 직급 명세서에는 직급의 이름, 직책의 개요, 최저 자격 요건, 채용 방법, 보수액 등이 명시가 돼. 자, 그럼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자, 직급 명세서를 기준으로 그 직급 명세서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야?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걔가 능력이 소진이 됐어. 그럼 어떻게? 갖다 버리고 새로운 부속품 갖다 쓰는 거고. 이거 마치 뭐 떠올라요? 과학적 관리론이지. 과학적 관리론. 기계적 조직 간의 근거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조직을 하나의 거대한 기계장치로 본 다음에 기계의 설계도를 만드는 거야.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해가지고 기계의 설계도를 만들어요. 그 기계의 설계도가 직급명세서야. 그 다음에 그 직급명세서에서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직위분류제 자체가요, 과학적 관리론을 반영한 제도예요. 과학적 관리론을. 그래서 자, 두 장 앞으로 돌아오시면 382페이지에 382페이지 2번 찾았습니까? 2번. 자, 줄침 부분 봐봐요. 직위분류제는 자, 지위가 지닌 객관적인 직무를 분석, 평가하고 거기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데려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객관적인 실적 기준 정립과 보수 공평화. 이게 목적이야. 여러분, 다시. 여러분, 미국에서 19세기, 실적주의가 19세기 말에는 반역관주의였죠. 그러다가 이제 1910년대쯤에 과학적 관리론의 시기죠. 이때 이제 본격적인 실적주의를 하려고 했더니, 본격적인 실적주의를 하려면 객관적인 직무 기준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 직무 기준을 누가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직위분류제가 세우고 있는 거지. 그런 다음에 책임도 곤란도가 같으니까 각기 보수 지급해. 보수가 공평해, 불공평해? 공평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에서 직위분류제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자, 3번 보세요. 3번. 자,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과 농업사회적 관료주의 전통이 약한, 어디서 발달한 제도예요?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발달한 제도예요. 그래서 그 내용각주 까맣게 1번 보시면, 이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으로 이게 원래 미국이 사교에서 발달한 제도인데, 자, 정부에서는 1912년에 시카고 시정부에 처음 도입이 되고요. 1923년에 직위분류법 연방정부에도 도입이 돼요. 자, 이게 직위분류제고, 자, 387페이지. 이번에는 계급제로 갑시다. 계급제. 다시, 직위분류제는 기준이 뭐예요? 객관적인 직무죠. 직위가 기준이고, 그 직위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직무의 성질 종류, 직무의 책임도 곤란도, 이걸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라면, 이번에 계급제는, 아까 계급제는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정부 조직 안에 보면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요. 자, 이 개인적인 특성에는 뭐가 있냐면, 신분. 잠깐만, 아까 계급제는 지옥공무원제라고 했죠. 지옥공무원제는 언제 때부터 발달한 제도? 절대군주 시절. 절대군주 시절은 신분사예요. 우리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돼. 영국은 아직도 뭐예요? 신분이 있잖아요.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조선시대 양반, 중인, 평민, 노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수많은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 대표적인 예가 신분이에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1894년 갑오 개혁 이후 신분은 타파가 됐죠. 그럼 오늘날 공무원의 개인적인 특성의 대표가 학력 같은 거. 어떤 공무원은 대졸자고 어떤 공무원은 고졸자고. 이런 것들이 바로 공무원의 개인적인 특성들이에요.
이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뭐를 형성하냐 하면 계급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계급제다 그러면 자, 크게 4개의 계급이 존재해. 4개. 4계급, 3계급, 2계급, 1계급.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이 공무원의 신분이 육두품 출신이야. 육두품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두품 출신이니까 이 공무원은 2계급으로 들어가는 거야. 또 어떤 공무원은 진골 출신이야. 1계급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계급, 몇 개의 계급으로? 4개의 계급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특징. 동일한 계급 내에서는 어느 자리로든 직위로든 임사이동이 가능한 제도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계급이 과장계급이라고 합시다. 이 과장계급 여러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인사과장도 있고 격리과장도 있고 청소과장, 건축과장도 있어요. 전부 다 과장계급이죠. 그죠? 그러면 인사과장 있다가 건축과장 가고 건축과장 있다가 격리과장 가고 이게 바로 계급제예요. 그러면 동일한 계급 내에서는 어느 직위로든지 인사이동이 가능하죠. 그러면 계급제에서 양성되는 공무원은 스페셜리스트가 돼, 제너럴리스트가 돼. 이 업무 저 업무 다양하게 하는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이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인사배치가 신축적이야, 비신축적이야? 신축적인 거죠. 이거하고 비교가 되죠, 아까? 직위분리제하고? 자, 387페이지에 자, 계급제의 개념 세 번째 줄. 동일한 계급 내에서는 어느 직위로든지 이동해서 인사배치의 신축성,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는 제도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아까 여러분들, 자, 다시, 계급제는 계급제는 지역공무원제, 지역공무원제는 절대군주 시절부터 나온 제도죠. 절대군주 시절은 농업사예요, 산업사예요? 농업사회죠. 농업사회는 단순해, 복잡해? 단순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관념이냐면, 사회가 단순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이 당시 기준으로 신분이 높으면, 조선시대 기준으로, 뭐, 평민들은 대개 보면 천자문 정도 띄고, 천자문은 뭐야? 훈민정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중인들은 천자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반들은 어때요? 신분이 높으면 그 당시 기준으로 고등교육을 받아요. 노노맹자뿐만 아니라 대학 중용까지 공부해. 그러면, 자, 그 당시 기준으로 신분이 높고, 그 당시 기준으로 고등교육을 받으면, 그 정도 능력이면요, 어지간한 일은 다 담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신분이 높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고, 그만큼 뭐가 뛰어나다는 거야? 능력과 잠재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2등급으로 들어가서 능력과 잠재력이 뛰어나니까 디테일한 업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딪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단순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이렇게 보면, 이제 18세기에 실학이 발전하죠. 실학. 실학의 대표적인 특징이요. 실학자들의 특징이 백과사전적인 연구야. 백과사전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조 때 정약용 있죠. 정약용. 서울에 저기 정릉이라는 무덤이 있죠. 정릉은 누구의 무덤? 정종? 정약용? 아, 건축학 개론을 안 봤구나. 자, 다시. 정조 때 정약용이 있는데, 정약용의 그 공식적인 직책이 그 당시에 뭐였냐면, 형조참판이에요. 법무부 차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근데, 정조 때 그러니까 형조참판이었던 정약용이 뭐 했어요? 수원성 쌓았잖아. 다른 업무 한 거예요. 또, 그 과정에서 뭐, 거중기도 발명하고,
또 정약용이 유배 가가지고 또 뭐도 연구했습니까? 마가의통, 정통법도 연구했잖아. 굉장히 백과사전적인 연구라고. 그만큼 자 개인적인 특성이, 그러니까 신분이 높으면 학력이 높고 그만큼 능력과 잠재력이 뛰어나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은 실제 업무 부딪히면서 배울 수 있는. 자, 그래서 자 다시 본문 38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자, 동일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직무의 성격과 무관하게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직업 분화가 심하지 않았던 농업사회적인 관료주 전통을 갖고 있는 유럽, 한국, 일본 이런 데서 발달한 게 계급제예요. 자, 계급제의 특징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기본적으로 4대 계급제입니다. 4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공무원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9급까지로 나눠져 있지. 자, 9급까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9급 체계도요. 기본적으로는 4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9급 공무원, 여러분 이제 학교 가면 9급 공무원이 되는데 9급 공무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기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8급이 되면 서기가 되고 그 다음에 7급 공무원을 주사보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6급 공무원을 주사라고 합니다. 주사. 6급을. 그래서 이제 9급으로 들어가면 거의 나이 한 50 넘어가면 주사까지 승진해요. 6급까지는 승진해. 그래서 이제 주사 계급이다 그러면 완전히 정부주, 관공서에서 보면 주사급이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나이도 많고, 한 50대 이렇게 되고 거의 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래서 술 먹으면 주사를 많이 피우죠. 회식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급 이상부터는 관리자급이라 해서 관이라는 말을 붙죠. 그래서 5급을 사무관, 그 다음에 이제 4급은 서기관, 그 다음에 이제 3급은 부이사관, 이사급들이에요, 여기서부터는. 2급을 이사관, 그 다음에 이제 1급을 관리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1급부터 9급인데 이것도 크게 묶으면요. 이렇게 묶고 서기계급, 그 다음에 이건 주사계급, 그 다음에 요 4급하고 5급은 중간관리계급. 더군다나 이제 2006년도부터 여기 1, 2, 3인데 2006년도부터요. 1, 2, 3급 이들은 계급을 다 폐지하고 전부 다 묶어가지고 뭐로 취급하냐면 고위공무원으로 취급해요. 이 전체가 고위공무원 계급이야.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이 4대 계급제는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분은 타파됐죠. 대신 지금 현재 뭐하고 연동이 되냐면 학력 수준하고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령에 여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채하는 게 뭐 있어요? 공채하는 게? 신규 채용하는 데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죠. 9급, 7급, 5급이잖아. 근데 이제 공무원 임용령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9급 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자 학력 수준으로 출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실하고 안 맞아. 그 다음에 이제 7급은 전문대 졸업자 학력 수준으로 출제하고 5급 공채는 4년제 대학 졸업자 학력 수준을 출제한다. 뭐 과거에 이제 만들어진 게 현실하고는 안 맞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계급제의 특성이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폐쇄형입니다. 폐쇄형. 여러분 잠깐만. 폐쇄형이라고 해서 신규 채용은 무조건 9급에만 허용된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신규 채용 9급이 있고 7급이 있고 5급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기 7급, 현재 7급 공무원 가운데 7급 공채 출신이 많을까? 8급에서 승진한 사람이 많을까? 8급에서 승진한 사람이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폐쇄형이라는 게 무조건 맨 아래로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해당 계급의
최하층으로만 들어온다는 얘기야. 특히 이제 이쪽 보세요. 이 고위공무원직들은 거의 뭐 출신입니까? 행정부시 출신들이에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신규 채용으로 들어와서 전부 다 어떻게 해서 올라가? 승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폐쇄 형체 구조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제 계급의 신분화, 계급 간 차별이 되게 커요. 그리고 4번, 이제 제네럴리스트를 지향하는 거지. 이게 이제 계급제의 특징이에요. 자, 넘겨보시면 388페이지예요. 자, 표에 보시면,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자, 계급제하고 직위분리제를 비교한 표입니다. 388.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 정리하는 거예요. 자, 직위분류제는 기준이 객관적인 직무의 종류, 책임도 곤란도고, 그리고 배경은 산업사회를 배경으로 하죠. 반대로 계급제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과 자격, 신분, 배경은 농업사회적인 신분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채용 기준 한번 봐봐요. 자, 직위분류제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기준은 뭐가 돼? 직급명세서가 규정하고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죠? 자, 그래서 특정직위가 요구한 능력과 자격이고, 그렇게 해서 채용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해당 분야의 업무만 수행하죠? 이렇게 해서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고, 자, 인사이동도 어때? 제한적이죠? 제한적. 이걸 수평적 폐쇄성이라 그래. 수평적으로 다른 직렬로 못 가요. 자, 반대로 계급제는 채용 기준이 뭐예요? 바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지. 능력과 잠재력이 뛰어나니까 너는 2계급으로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고, 인사이동은 어떻습니까? 광범위하고 신축적이죠? 대신 이 계급제는 수직적 폐쇄성이라는 표현이 있죠. 한 계급 올라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봤다시피 9급으로 들어가면 나이 한 20대 중반에 9급으로 들어가면 거의 한 정년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가요. 근데 이 급 이상으로 가기가 좀 힘들어. 9급으로 들어가가지고 1급까지 가기는 뭐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지. 자, 조직 계획 한번 봐봐요. 조직 계획. 직위분류제는 단기야, 장기예요? 단기. 왜? 지금 당장의 능력과 자격만 중시하는 거지. 반대로 계급제는 장기라고 돼 있죠? 잠재력, 발전 가능성을 중시하죠? 그 다음에 보수 봐봐요. 직위분류제는 직무급이라고 돼 있죠? 보수지급이 공평, 불공평? 공평하지. 책임도 곤란도가 같으니까 같게 지급하니까. 반대로 계급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생활급이라고 돼 있어요. 생활급. 생활급. 그리고 계급제에서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뭐가 됩니까? 계급제에서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계급이지. 계급. 근데 계급은 담당하는 직무의 특성과는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신분이나 학력, 이런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서 계급이 결정이 된 거잖아. 그래서 이제 계급이 높을수록, 생활 수준이 높다고 해서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이 생활급 체계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수 지급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고. 인사관리 봐봐요. 인사관리. 이 직위분류제는 객관적인 직무 기준이 딱 설정이 돼 있죠. 그에 따라서 인사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관이 인사관리를 하면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기가 쉬워져, 어려워져? 어렵죠. 쉽게 표현해가지고 이 직위분류제에서는 상관이 마음대로 A에서 B로 못하죠. 근데 계급제는 어떻습니까? 자, 동일한 계급이 있으면 어떤 자리든지 가죠? 그래서 이쁜 애는 요직으로 가고, 미운 애는 청소과장 보내고, 그 얘기야. 그 다음에 공무원의 시각 보세요. 당연한 내용인데, 직위분류제는 부분적으로 협소하죠. 왜?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분야만 아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시적인 차원의 통합과 조정이 어렵고, 반대로 계급제는 어때요? 제너럴리스트다 보니까 종합적이고 광범위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부서와 업무와 조정과 통합이 원활하죠. 신분보장 봐봐요. 신분보장 보시면 이 계급제는 미안해요. 직위분리제는 직위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직위가 중요하죠. 그래서 직위가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어떤 직위가 폐지가 됐어. 그럼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도 집에 가야죠. 아니 예를 들어 B 직급이 폐지가 됐어요. 그럼 여기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전부 다 승진시킬 수도 없고 옆으로는 가 못 가? 못 가는 구조다 보니까 집에 가야지. 반대로 계급제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폐지가 됐어요. 그럼 어디로 가면 돼? 옆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이제 신분이 특정 직위에 좌우되지 않아서 신분보장이 강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공무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고,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결론. 공직분리의 발전 방향은 직위분리제와 계급제, 이 조화야. 조화에다 동그라미. 자, 이런 건데, 여기 잠깐 보세요. 직위분리제는 산업사회를 배경으로 하죠. 오늘날 전문화 추세에는 부합하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나친 분업과 전문화. 이것 때문에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제 제네럴리스트적인 능력이나 행정에 대한 통합 조정 능력을 그리고 이제 또 지역공무원제 같은 데 저해되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직위분리제 하면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취급당하는 거잖아. 기계의 부속품처럼 특정 업무에만 이제 구속이 되는 거고, 근데 직업공무원제가 되려면 공직에 대한 보람과 만족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공직 속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면서 능력 발전도 하고 시간 지나면서 차곡차곡 승진도 해야 되는데, 이 직위분리제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자, 반대로 계급제는 어떤 건 장점이에요? 통합 조정 능력, 제너럴리스트적인 능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오늘날 현대사회의 전문화에 역행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두 제도의 장점을 서로 조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직위분리제의 본고장인 미국은 동그라미 1번. 방금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직위분리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급제적인 요소를 도입하려고 해요. 반대로 계급제의 전통이 강한 영국은 동그라미 계급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직위분리제적인 요소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상단의 박스. 미국에서의 계급제적 요소의 도입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미국은 원래 뭐가 발전한 나라예요? 직위분리제. 그래서 이제 직위분리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급제적 요소를 도입하는데, 여기서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1번 줄. 1978년 공무원 제도개혁법에서 도입된 고위공무원단 제도야. 고위공무원단 제도. 이걸 이제 영어로 SES라 그러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이 그림, 이게 지금 직위분리제 그림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인 미국의 직위분리제는요,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는 데는 도움이 돼. 근데 여러분,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정 전체를 통합 조정하는 일반관리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전통적인 미국의 직위분리제를 고수하다 보면 고위직으로 올라가도 뭐밖에 안 돼요? 특정 분야에 스페셜리스트밖에 안 돼. 그래서 미국의 전통적인 직위분리제가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이 제네럴리스트적인 능력을 배양하는데 걸림돌이 되더라 해가지고 1978년 공무원 제도개혁법에서, 자, 그림 잘 보세요. 이 고위직의 경우요, 어떻게 하냐면 이 벽을 이렇게 다 허물어 버려요. 이렇게 허문 다음에 이 전체를 뭐라고? SES라고 규정을 하게 돼요. Senior Executive Service. 그런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서 직렬 구분 안 해요. 직렬 구분 없이 부처 내에서 다양한 업무 분야에 신축적인 인사 배치가 이루어져서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제너럴리스트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바로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개념이 테마 10번 뭡니까? 고위공무원단 제도예요. 고위공무원단 제도. 자, 우리나라도 2006년도부터 여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이 됐죠? 그래서 이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시작이 미국인데, 그래서 1번에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있고, 2번에 영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요, 국가별로 이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오른쪽 페이지 가운데 박스 보세요. 서구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공통적 특징에다가 형광펜. 잠깐만, 미국이 시작인데 미국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 왜 도입됐죠? 방금 말씀드린 거지. 전통적인 미국의 지역공무원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급제적 요소를 도입한 거죠. 근데 영국은 96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영국은 또 달라. 영국은 원래부터 뭐가 발전한 나라예요? 지역공무원제, 계급제가 발전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계급제는 폐쇄형, 개방형? 폐쇄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이 전통적인 폐쇄형이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처정부에서 80년대 대처정부 때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폐쇄형 구조를 고위직의 경우 민간 전문가가 바로 들어오게끔 개방형 구조로 바꿔버려요. 이렇게 하면서 전통적인 계급제의 근간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고위직의 경우, 그래서 이제 고위직 공무원들을 하나로 통합 관리해야 되는 필요에 의해서 도입된 게 영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야. 그래서 자, 배경 보세요. 다시 390페이지 왼쪽 페이지,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양가로 1번 도입 배경 줄. 뭐로 도입한 거예요? 계급제적 요소로 도입한 거예요, 미국은. 근데 오른쪽에 영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양가로 1번 도입 배경 땡땡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폐쇄적인 계급제의 근간 붕괴 과정에서 도입된 거야. 자, 이렇게 이제 국가별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좀 다른데, 자, 오른쪽 페이지 가운데 박스.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 고위직 공무원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1급, 2급, 3급 공무원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장과 국장 자리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직업공무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예요. 중앙행정기관의 실장, 국장, 주로 정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자리들인데, 이들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나를 묶어가지고 통합관리하겠다는 게 첫 번째 특징. 통합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고위공무원단 내에서는 부처 내에서 신축적인 인사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요. 이동성. 그 다음에 이 고위직 공무원들을요, 민간 부문 전문가들하고 경쟁을 시켜요. 개방성.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과관리 체크하시고. 성과관리. 그래서 고위직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1년간 수행해야 되는 성과 목표를 정하는 계약을 연초에 체결하고, 연말에 이제 이 계약서상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해가지고 보수도 차등 지급해요. 이게 성과관리 제도예요. 자,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자, 우리나라에서 2006년도에 도입이 된 건데, 자, 1급, 2급, 3급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자리에 배치되냐?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부처청을 말하죠. 중앙행정기관의 실장이나 국장 자리에 배치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 어떤 국이 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과가 있거든요. 과. 그래서 이제 A 과장, B 과장. 그래서 이제 이 과장은 대개 4급 서기관 있죠. 이들이 과장급이고, 이제 과장 위에 국장이 있는데, 실장이나 국장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1급, 2급, 3급 기존에. 근데 이제 2006년도부터는 전부 다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실국장 자리에 가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배경 보시면 줄침 부분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게 된 목적은 세 가지예요. 고위직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성과와 책임을 강화하겠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역시 민간 부문 전문가하고 경쟁을 시켜요. 개방, 경쟁, 그리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합하고 이제 신축적인 인사 배치를 통한 교류 촉진, 이 세 가지가 목적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디테일한 내용을 하나하나 볼 건데, 먼저, 자, 고위공무원단 구성에서, 자, 첫 번째 줄에 맨 앞에 형광펜 들고, 고위공무원단 직위에다가 네모. 여러분, 고위공무원단이라는 표현은 고공단, 고위공무원단이라는 표현은 공무원에 대한 그룹, 공무원, 일종의 공무원 그룹이에요? 아니면 직위 그룹이야? 공무원이지,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을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공무원을. 공무원에 대한 계급 구분이잖아요. 근데 1급, 2급, 3급 공무원들은 1급, 2급, 3급이라는 계급 구분 폐지하고 하나 뭐로 취급해요? 고위 공무원 단위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 풀로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이 고위 공무원단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직위에 배치가 되지? 중앙행정기관의 시국장 자리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위공무원단 직위란 얘기는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공무원이 가는 자리. 그래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시국장 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다시, 우리나라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아니면 지방공무원이거든요. 다시, 국가공무원은 국가기관에서 일해요.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데,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국가공무원법에만 도입이 된 거예요. 지방공무원법에는 고위공무원단 없어요. 다시,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국가공무원법에만 도입이 된 겁니다. 지방공무원에는 고위공무원단 없어요. 국가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근무한다고?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해요. 그리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데, 자, 예외적인 게 있어요. 광역자치단체 있죠. 광역자치단체. 이 광역자치단체다 하면 시나 도를 말하는데, 이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은 2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부시장은 정무부시장이 있고 행정부시장이 있는데, 이 정무부시장은 단체장이 자기하고 친한 애를 임명을 해요. 반대로 행정부시장은 뭐냐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어느 정도 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국가공무원으로 임명을 하는데, 이때 광역시하고 도에 가는 행정부시장을 누가 가냐면 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가. 다시 정리하면 고위공무원단 직이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가는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 시국장 자리가 있고, 두 번째 뭐도 있어요? 국가공무원으로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고위직이 바로 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이런 자리도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 임용되어 있는 다음에 끊고, 기존의 1급부터 3급까지의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 뭐는 폐지해버렸어요? 1급, 2급, 3급, 이 계급 구분 폐지하고, 뭐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그냥 묶은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걸 풀이라 그러는데, 이런 문제풀이라 그래요. 문제은행.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 국방부에서 무기조달국장 자리가 비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데려다 쓰는 거예요. 또 이제 인사관리처에서 인사관리국장 자리가 비었어. 여기서 적임자를 데려다 쓰는 거지.
근데 고위공무원단 풀에는 들어가 있지만 얘가 보직을 못 받고 있어. 뭔가 문제 있는 애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집에 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되는 제도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양가로 2번 392. 다시 1급, 2급, 3급은 계급 구분이죠? 근데 이제 2006년도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작되면서 1급, 2급, 3급 계급 구분이 폐지가 됐어요. 대신 이제 뭐가 부여되냐면 고위공무원단에게는 직무 등급이라는 게 부여가 돼. 그래서 직무 등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뭐예요? 직위분리제 개념이죠. 그래서 현재 가등급, 나등급. 자, 양가로 3번. 자,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동그라미 1번. 각 부처 장관은 동그라미 소속 계급과 상관없이 직위에 대한 적임자를 풀에서 선발해서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잠깐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요, 국가공무원 기준으로 보면 5급 이상은 대통령이에요. 5급 이상은. 이제 6급 이하는 소속 장관이야, 임용권자가. 그럼 당연히 5급 이상이니까 고위공무원도 포함되죠.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대통령한테 있죠. 그러니까 각 부처 장관은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해달라고 제청을 하는 거고. 자, 양가로 4번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 경로. 자, 개방형 임용 줄, 직위공모제 줄, 부처 자율인사. 자, 그럼 이제 고위공무원단으로는 어떻게 해서 진입하느냐? 자, 저희 전체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 내에서는요, 개방형으로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범위 내에서는 직위공모라는 걸로 충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각 부처 자율인사지. 자, 그러면 이제 개방형으로 채우게 되는 게 전체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인데, 넘기시면 394. 394에 보시면 개방형 직위제도 나와 있죠. 자, 우리나라 이 개방형 직위제도가 99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99년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폐쇄형. 자, 폐쇄형이다. 국장 자리가 비었어요. 그럼 어떻게 채웠다는 얘기예요? 밑에 있는 과장들 중에서 적임자를 승진시켜서 채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99년도에 개방형 직위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 그때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지. 그래서 이제 그 99년도 개방형 직위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실국장 자리의 20%를 개방형으로 지정하도록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 국장 자리가 개방형으로 지정된 자리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민간 분야 전문가하고 내부 공무원들을 어떻게 해요? 싸움을 시켜요. 경쟁을 시켜서 적임자를 채용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99년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자리 20% 범위 내에서 개방형으로 지정하도록 했는데 2006년도에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출범하면서 결국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자리에 가죠? 그래서 이 제도가 여기로 쏙 들어온 거예요. 자, 394페이지 첫 번째 줄 끝부분. 자, 개방형 직위제도를 도입하게 된 목적은요, 공직의 전문성 경쟁력 강화예요. 첫 번째 줄 끝부분. 전문성이라는 게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자, 공직 내부의 공무원하고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에 의한 시험을 쳐서 적극자를 선발하는 제도고, 자, 개방형 직위 지정 보세요. 1번.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20% 범위 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정이 되면 어떻게 충원한다? 이렇게 민간 부문의 전문가하고 경쟁을 시켜서 채운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말이 긴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야? 실국장 밑에 어떤 자리가 있어요? 과장 자리가 있죠. 과장보직. 그래서 과장급 직위 총수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20% 범위 내에서 역시 개방형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자, 오른쪽에 선발 절차.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1번.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이제 공직 내부의 기존 공무원하고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고 이제 시험을 쳐서 적격자를 선발합니다. 자, 3번 임용 방법. 자, 이렇게 해서 민간 전문가가 내부 공무원을 물리치고 공직에 들어왔어요. 그럼 공무원이 된 거죠? 무슨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자, 근무 조건. 임용기간은 5년 범위 내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데 최소 2년 이상으로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체크만 해두시고. 자, 왼쪽 페이지 그림 보시면 왼쪽 페이지 393. 자,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되는 케이스는 경로는 총 몇 가지예요? 3가지. 개방형, 민간부문과의 경쟁 20%. 그 다음에 자, 전체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몇 프로? 30% 범위 내에서는 직위 공모.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아니구나. 한 장 넘기시면 396 직위 공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가 뭐의 약자냐? 공개 모집의 약자예요. 공개 모집. 그래서 396페이지 직위 공모제는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자, 결혼 발생 시 끊으세요. 어떤 자리에 결혼이 생겼을 때 여기는 정부 내 2줄. 정부 내 2줄. 가로에 해당 기관 내부, 외부. 정부 내의 공무원까지 2줄. (404페이지) 넘어가면 자, 404페이지에 자, 승진 메뉴에 승진 경쟁의 부처 간 개방 범위. 형광펜 폐쇄주의, 반대로 개방주의. 자, 양가로 1번 어떻게 써져 있어요? 승진 경쟁을 하는데 부처 간 개방을 하느냐 마느냐. 정부가 이렇게 있다. 부처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는 행안부, 복지부, 노동부. 그러면 행안부에 국장 자리가 있고 그 밑에 과장 자리가 있고 복지부에도 국장 자리가 있고 과장 자리가 있고 노동부도 역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행안부에 국장 자리가 결혼이 생겼어. 자리가 비었어. 자, 그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패턴은요. 이걸 폐쇄주의라 그러거든요. 행안부라는 단일 부처 이렇게 국한해요. 지금 행안부에 국장 자리가 비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채워? 행안부 내에 있는 과장들 중에서 승진시키는 거. 이거를 폐쇄주의라 그래요. 그럼 폐쇄주의의 반대말, 이건 개방형 폐쇄형 얘기가 아니에요. 개방주의. 개방주의는 지금 행안부에 국장 자리가 비었는데 그 대상을 어떻게 해요? 다른 부처에 넓히는 거지. 그래서 적임자를 채우는. 아까 개방형 폐쇄형은 누구하고 누가 경쟁하는 거야? 내부 공무원하고 민간이 경쟁을 하는 거고, 이 폐쇄주의, 개방주의는 뭐 얘기야? 승진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단일 부처에 국한하느냐,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주느냐. 그래서 이제 이 개방주의가 결국 뭐 얘기입니까? 직위 공모 얘기예요. 자, 돌아오시면
자, 396페이지. 지휘공모제. 동그라미 1번. 자,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그러니까 목적이 아까 개방형은 전문성이라는 목적이 있었는데 지휘공모제는 전문성하고는 상관없죠.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목적이고, 그래서 어떤 자리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정부 내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서 적극자를 선발하는. 자, 십자가 표시 파란색. 자, 개방형직위가 정부 내외의 공개 모집이라면 지휘공모는 행정부 내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공개 경쟁 모집입니다. 자, 아라비아 숫자 1번에 동그라미 1번.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범위 내에서는 의무적으로 공모직위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역시 공모직위로 지정을 해야 되고. 자, 돌아오시면 392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392페이지 맨 밑에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되는 케이스는 경로는 3가지입니다. 개방형 임용, 지휘공모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부처 자율인사. 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5번. 자, 성과관리, 보수. 자, 동그라미 1번. 고위공무원단 공무원들에게는 성과 계약 등 평가라는 걸 해요. 이거 뒤에서 할 거고. 자, 연초에 1년간 달성해야 될 목표를 정하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연말에 이 계약서상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평가해가지고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데 이 보수의 이름을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라 그래요. 명칭. 자, 그 다음에 6번. 한 번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갔다고 끝이느냐? 자, 아닙니다. 적격심사라는 걸 받아요. 적격심사. 그래서 줄진 부분 보시면, 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다음 밑에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두 번째 줄 고위공무원단으로서 적격한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 이거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만 세 번째 줄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게 되면 직권 면직돼요. 잘려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적격심사를 받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위공무원단 제도까지 마칩시다.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398페이지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활동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인사행정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봤던 제도가 이제 시험 문제 집중적으로 나오고 인적자원 관리활동부터는 좀 찝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